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 의원은 당내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 박찬대 의원에게 근소하게 뒤졌는데요. 수십만 명이 참여한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2배가량 앞서며 민주당의 새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에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앞서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정청래 의원이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선 박찬대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더블 스코어 차이로 승리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학생 운동권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한때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정 의원은 줄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으로 결국 당원과 국민, 대의원에게 고른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게 정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사법, 언론개혁 TF 즉시 가동과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게 됐는데 여기서 승리할 경우 연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공석이 됐던 후임 최고위원회는 친명계 초선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선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어서 내란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악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이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 당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빌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서 민생도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개혁 작업을 제가 속력을 내서 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행정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될 일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 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수의를 벗은 채 구치소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의를 벗은 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며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7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한 것을 두고도 특혜성 접견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끌고 나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는 어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뒤늦게 선임계를 낸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음 주 초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체포영장 시한은 다음 주 목요일인데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돼 있어 월요일 집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을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설립한 업체 대표와 이 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사모펀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과 금융기관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업체가 받은 투자금 184억 원은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금을 모은 사모펀드 대표도 비슷한 시각 소환됐습니다. 184억 투자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보실까요? 두 사람 모두 석연치 않은 투자로 각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로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설립에 참여한 김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이 김건희 여사와 김 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계열사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을 투자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난 4월 출국한 김혜성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도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현재까지 특검에 출석을 위한 귀국 의사는 전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김 씨 행적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일정 조율에 들어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가 훌륭하다며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마구잡이 관세의 후폭풍 조짐이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가 조작됐을 거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대형 쇼핑몰에 있는 한국식 핫도그 가게. 창고에는 한국산 반죽 재료부터 외국에서 들여온 식자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This is actually from Mexico. This bologna, it's also Korean. It's like the ice cream. And this is from Taiwan. 젓가락, 심지어 냅킨까지 도매 가격 인상은 서비스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2, 3개월 내에 많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매니저도 줄이고 직원분들도 반 이상 줄여나가면서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7만 3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4.1%에서 4.2%로 소폭 올랐습니다. 굴뚝산업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7월 들어 11,000개가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발표했던 고용 통계가 뒤늦게 대폭 하향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올 2월 고용 통계를 다시 살펴보니 실제로는 일자리 증가가 발표보다 25만 8천 개가 적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안정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고용 시장에 사실은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The question really is, are tariffs really prompting employers to hit the pause button? And you have to say that's what's been happening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now.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임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구잡이 관세의 후폭풍인 고용 불안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Now that you've with the numbers for a long time, I believe the numbers were phony, just like they were before the election. 경제가 대호황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관세 전쟁이 들이운 불황의 그늘이 생활 저변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수록곡 골든인데요. 이번 주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결국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에서 K-POP이 1위를 차지한 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차트 측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국 장르의 또 다른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심 속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엔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어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또 극한 호우가 예보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야외 수영장. 커다란 얼음덩이를 빠뜨리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손바닥으로 얼음을 문지릅니다. 엄청 시원하고 차갑긴 하지만 그걸 계속 만지게 됐어요. 100번 정도 만지려고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해변도 덥긴 마찬가지. 잡힐 듯 안 잡힐 듯 물고기가 얄밉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색 체험에 잠시 더위를 잊어봅니다. 해변에 놀러 왔다가 고기잡이 한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잡으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멀리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아예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입고 도심 속 피서지인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숨도 잘 안 쉬셨는데 여기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천국 같았어요.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서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이 150mm 이상, 전남 경남권 해안에 180에서 200mm 이상입니다. 폭염 때문에 해수면 온도도 올라간 거거든요.
바다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바로 공급이 되면서 비구름대 발달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상청은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산간, 계곡 등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며 저지대 및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대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 폭염으로 힘든 건 가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폐사한 가축은 이미 145만 마리로 작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농가들은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을 번갈아 겪었던 한우 농가. 자식과 다름없는 소의 건강을 지키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축사천장엔 대형 선풍기를 줄지어 설치했고 차가운 물을 뿜어주는 분사기도 달았습니다. 지금 축사 온도를 낮추려고 안개 분사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소는 분사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맞으려고 분사기 밑에 서 있습니다. 곳곳에 퍼지는 냉기에 기분이 좋아진 듯 카메라를 보고 다가오는 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위를 쫓아주려는 농가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유난히 올해 더 덥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 대형 선풍기도 늘 같이 틀어놓고 이 선풍기 24시간 계속 돌려요. 전기세가 어마어마해 지금. 젖소가 내주는 우유의 양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루 3톤씩 나오던 우유는 폭염이 찾아온 지난달 1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위 먹은 젖소들이 입맛을 잃은 탓입니다. 많이 먹으면 35kg까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먹는 양이 요새 한 26kg 정도밖에 안 돼요. 이곳 역시 분사기를 달아 찬물을 뿌려주고 있지만 젖소는 한우보다 더위에 더 취약해 농가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를 지붕에 발라 축사 온도를 낮추는 곳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페인트 바른 건물과 바르지 않은 건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약 5도 정도의 온도차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지붕에 물도 뿌립니다. 붉은색이었던 지붕은 찬물이 닿는 순간 녹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오리에게 비타민까지 먹이며 더위와의 싸움을 독려합니다. 물 먹고 사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리도 이제 뭐 출하할 때 재날 때 출하도 하고 중량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가축 폐사 신고는 145만 마리, 작년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고온에 취약한 가축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농가들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동해의 한 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희생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약 8m 높이에서 임시작업 발판을 해체하던 중 발판 사이 빈틈에 발을 디뎠다 그대로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김 씨는 동서발전이 일감을 주고 있는 울산의 한 정비업체와 한 달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김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한국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동해화력발전소에서만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가 한 일은 고층 높이에서 이뤄지는 탓에 위험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이 일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맡겼습니다. 비제공들을 수배를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는 인력을 소개만 시켜줬고.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입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불과 2달여 전에 사망한 고 김충현 씨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있습니다. 2020년 영흥화력 추락사, 2022년 삼천포화력에서 추락사, 그리고 신서천화력 보일러 폭발 사고 등 지난 5년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최소 5건이 더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책임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살인의 공범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어떤 민간 기업에서 살인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백승우 기자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방금 기사에도 또 언급했지만 2020년도부터 일어난 사고들만 봐도 현장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현장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 촬영된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 모습인데요. 작업자가 바다 위 구조물에서 불안정한 발판을 딛고 이동하는데 발을 디디자마자 푹푹 꺼지죠. 그런데 주변엔 안전난간조차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건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라는 건데요. 특히 일할 때도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일을 하거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 김충현 씨 사고대책위가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안전장비를 사려고 해도 원청에서 가격을 문제 삼는다. 원청은 실질적인 대책보단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다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숨진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사는 동서발전에서 일감을 얻은 거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동서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발전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겁니까? 동서발전은 자신들은 단순한 공사 발주자일 뿐 원하청 관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법은 실제로 현장을 누가 지휘 관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서발전이 실질적인 지휘 운영 주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임 여부만큼 중요한 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요. 바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발전소 현장 중대사고 피해자의 약 80% 정도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는데요. 고공작업이나 위험이 따르는 정비작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리다 보니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정부가 반복되는 이 비극을 끝낼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척과 살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젖병 세척기. 일부 제품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잇따라 나와 정부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젖병을 손으로 씻고 열탕 소독을 하는 건 마치 숙제 같습니다. 젖병 세척기는 이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세척부터 소독,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도 지난 3월 아이가 태어난 뒤 넉 달 동안 젖병 세척기를 사용했습니다. 세척기를 매일매일 돌리거든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근데 이걸 젖병을 꽂으려고 보니까 밑에 판이 이렇게 조각이 엄청 큰 조각이 이렇게 부서져 있더라고요. 젖병을 꽂아두는 선반에서 떨어져 나온 회색 플라스틱 조각. 손으로 누르면 쉽게 부서집니다. 또 다른 업체의 젖병 세척기도 부품이 부서지는 현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걱정입니다. 입속으로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화나고 눈물 나고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3,000명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젖병 세척 과정에서 부품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걸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손흥민만큼이나 올 여름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린 선수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우승컵만 4차례 들어올린 이강인. 하지만 소속팀에서 입지가 줄어들면서 이적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팬미팅 행사에서도 출전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하루하루 발전을 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손흥민처럼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간절함이 큰 거겠죠. 날씨가 한국보다 더 더웠거든요. 월드컵이란 큰 무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해당의 컨디션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K리그2 경남 이중민 선수의 원더골입니다. 골키퍼도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득점이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더니 내일부터는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내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내일 밤부터 서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요. 남해안에 최고 200 이상, 서울을 포함한 서쪽에도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은 완화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 지방에서는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7도, 부산 26도 안팎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 33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잠시 그치겠는데요. 수요일부터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